안녕하세요. 김광욱 노무사입니다. 이제 2023년 6월 12일 노동법 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약속한 바와 같이 지금 최근 그 국회에서 아주 치열하게 논쟁이 되고 있는 노동조합법 2조 3조 개정안에 대한 제 자신의 의견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뭐 이 개정안이 이 노란봉투법이라는 이런 명칭으로 뭐 이미 오랫동안 논의되어 왔고 관심을 끌어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개정안이 이제 완전히 확정이 되어 있고, 그리고 지난 5월 24일에는 이 개정안을 국회에서 정상적인 절차로 처리하고 있지 않으니까, 즉 환노위에서 결정된 걸 법사위에서 자구나 체계를 심사하는 그 과정을 지금 거치지 않고 60일이 지났기 때문에 본회의에 직상정하는 그러한 것이 필요하다는 게 민주당의 견해였는데, 이것이 지난 5월 24일 날 국민의힘이 퇴장한 가운데 이 민주당 쪽에서 이 점을 결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 이 법안은 지금 본회의에 일단 상정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되어 있고, 이제 본회의 일정이 잡히는 대로 이제 표결을 통해서 통과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그 5월 24일 날 부랴부랴 노동부 장관이 이 법이 통과되면 엄청난 사회적 혼란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 처리를 국회가 좀 신중하게 다시 한번 검토해 달라고 호소하는 그런 호소문도 발표한 바가 있고, 노동계든 경영계든 이 문제를 둘러싸고 상당한 이제 관심을 갖고 있고, 또 최근에는 어떤 학회에서 이 문제에 대한 또 토론을 거쳤던 이런 보도를 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노동조합법 2조 3조에 대한 나름대로의 제가 조사 연구한 바에 따른 그런 견해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개인적 견해니까 찬반을 무릅쓰고 어느 쪽이든 뭐 참고하시는 쪽으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이번 그 개정안의 내용을 좀 정확하게 아실 필요가 있겠죠. 거기 의결안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호의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호 전단 중 근로조건의 결정을 근로조건으로 한다. 즉 결정이라는 단어를 없앤다,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2조 제2호 노동조합법 제2조 제2호는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그리고 2호는 사용자의 정의, 일반적인 그 사용자의 정의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노동조합법 2조 2호에 나오는 사용자의 정의는 근로기준법에 나오는 사용자의 정의와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말할 때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로서의 사용자, 그리고 근로자들을 관리하고 노무 지휘를 하고 임금을 지급하는 의무를 지게 되는 그런 사용자를 의미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에서는 여기에 추가를 하는 것이죠. 뭐라고 추가하는가 하면 이 경우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그 범위에 있어서는 사용자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쉽게 얘기하면 이제 원청과 하청의 이런 관계를 보시게 되는데, 원청이 하청 근로자를 직접 계약을 맺은 건 아니죠. 직접적인 사용자는 아니라고 그동안 이해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하청 근로자들이 원청에 대해서 교섭을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이런 경우 원청에서는 사용 계약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근로계약 체결한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교섭에 응할 필요가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대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 판례에서는 이제 아주 특이한 경우에 특수한 사정에 있어서 바로 여기 법안에 나와 있는 지배 결정할 수 있는 지위, 근로조건을 지배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봐진다면 이럴 때는 원청도 하청 근로자의 교섭에 응해야 한다 하는 이런 판례가 있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이제 인용해서 이번 입법을 만들었다고 민주당 측에서는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안은 그동안 우리 사회의 문제점, 이 원청과 하청의 구조에서 원청이 실질적인 근로계약을 맺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근로관계에 관련된 어떤 책임을 아무것도 지지 않고 그냥 노무도급 형태로 노무만 사용하는 뭐 이런 형태가 이제 늘 일어나다 보니까 사실 하청 근로자로서는 근로조건을 향상시키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다는 것이죠. 실제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지배적인 권한은 원청이 갖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어떤 교섭을 제대로 할 수가 없게 되니까 하청 근로자가 상당히 불리한 지위에 있었던 건 사실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하청 근로자에 준하는 여러 가지 형태의 특수고용 또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우리 사회에 아주 지금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 문제가 상당한 그 근로자들에게 애로사항으로 나타났던 것이죠. 그래서 이 점을 이제 해결하고자 민주당에서 이번 이런 개정안을 낸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바뀌는 또
개정하고자 하는 조항이 거기 근로조건의 결정이라고 하는 단어를 근로조건으로만 바꾼다. 즉 결정이라는 단어를 없애겠다 하는 이런 개정안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개정안은 여기 이제 본래 노동조합법 개정에서 노란봉투법이라고 불리웠던 그런 개정안이었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죠. 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의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여기 제3조 제목은 이제 손해배상에 관련되어서 면제할 수 있는 정당한 노조 활동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고 하는 이런 조항이었는데 이거를 이제 1항으로 바꾸고 거기에 2항과 3항을 추가한 것입니다. 2항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법원은 단체교섭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경우 각 손해의 배상 의무자별로 규칙 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임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보통 이 노동조합의 활동이 쟁의행위로서 나타나면서 이것이 불법이 되었을 때 공동으로 불법행위 책임을 지는 것으로 이렇게 그동안 이해를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개별 조합은 한 사람이 노조가 책임져야 되는 전체 손해액을 책임져야 하는 이런 경우도 생기고 그에 따라서 가압류가 들어온다든가 하게 되면 굉장히 그 어떤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제일 우리가 잘 아는 예로 쌍용자동차 손해배상 소송 사건에서 그것이 재판으로 나오기 전까지 그런 가압류에 시달리던 많은 근로자들이 목숨까지 끊는 그런 비극적인 상황을 보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어떤 시민이 그런 쌍용자동차 손해배상에 대해서 좀 십시일반 도와주자는 뜻으로 노란 봉투에 얼마의 그 성금을 넣어서 모으기 시작했는데 바로 거기서 이 노란봉투법이라는 말이 생기게 된 것임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란봉투법은 말하자면 조합원의 개별적인 손해배상 책임, 노동조합이 불법 쟁의를 했을 때 그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조합원에게 개인에게 물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그 경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두자라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뭐 이 점은 이게 제일 먼저 이제 그 손해배상 책임을 좀 약화시켜야 한다는 그런 뜻으로 사용자가 이 손해배상 묻는 걸 가지고 노조를 압박하는 이런 수단으로 악용하는 경우 그것을 좀 예방하자는 취지로 이런 법안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3항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원보증법 제6조에 불구하고 신원보증인은 단체교섭 쟁의행위 그 밖에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 이렇게 못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법 파업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때 조합원 개인뿐 아니라 그 조합원의 신원보증인에게까지 손해배상 책임을 묻고 가압류에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너무 격렬하게 이제 그 어떤 스트레스를 준다라고 할까요? 피해를 주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점까지 명백하게 금지시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 그동안의 그 노사관계 현장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문제,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다든가 또 어떤 하청 근로자들 또 비정규 근로자들이 원청에 대해서 실제 사용하는 사용자에 대해서 교섭을 제대로 할 수 없다든지 하는 이런 현상들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뭐 이런 정도의 내용의 그 개정이라면 뭐 크게 문제될 건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실제 이런 법이 만들어진다고 하더라도 이 법률에 의해서 바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을 겁니다. 우선 그 아까 2조 2호의 사용자 정의만 보더라도 어떻습니까? 거기 근로조건에 대해서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 이렇게 법은 표현하고 있지만 이거는 굉장히 추상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누가 여기에 해당하는가, 원청 사용자들 중에서 실제로 여기에 해당하는가 안 하는가,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 결정하는가 안 하는가 이런 점들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 사법적인 어떤 법적인 혼란 또는 법적인 분쟁은 여전히 남아있고 오히려 더 커질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급관계가 진성으로 진정한 도급관계에 이루어졌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그 수급인의 어떤 근로자들이 그 원청 도급 사용자에 대해서 교섭을 요구할 때 누가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다툴 수밖에 없게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까 오히려 더 혼란스러운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회가 이 법을 만들 때 그런 혼란을 감당할 수 있는 어떤 그 제도적인 장치나 또는 마련들을 좀 생각해보고 이렇게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봐지는 겁니다. 국민의힘 중에 어떤 국회의원은 그런 말씀하셨죠. 만약 이런 식으로 교섭을 응하게 하는 경우에는 결국 그 원청 그룹의 단위 안에서 복수노조가 이루어지는 거 아니냐. 즉 하도급 근로자들이 교섭을 요구하고 또 본래의 그 수급
근로자들이 또 교섭을 요구하게 되면 원청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두 군데의 노조가 교섭을 요구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되어서 이런 경우 복수노조로서의 창구 교섭을 갖다가 단일화시키는 것이 필요한 거 아니냐. 그럼 도대체 그 방법이 뭐냐 하는 이런 데 대한 의문을 제기한 걸 볼 수 있는데 상당히 타당성이 있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관련된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에 대해서 좀 잘 생각하는 것, 앞으로 거기에 대한 어떤 대비를 하는 것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이렇게 교섭을 제대로 할 수 없었던 이런 불편함이 분명히 있었던 것이 현실이었기 때문에 이 점을 개정한다고 해가지고 특별히 이 법이 나쁘다 잘못되었다 이렇게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이 법을 만든다고 해서 당장에 좋아지지는 않을 거다. 오히려 더 많은 법적 혼란과 분쟁이 있을 것은 충분히 예견이 되는 상황이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여기 두 번째 그 개정 내용이었던 그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거, 개별적인 책임을 제한하는 거, 이것은 사실은 알고 보면 그동안 우리 법원이 여기에 대해서는 통제를 해왔습니다. 결국 법원이 손해배상의 범위나 책임을 묻게 될 때 이 손해배상의 그 근본적인 원리가 무엇입니까?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이 원칙에 따라서 어느 누가 어떤 책임 아래 어느 정도의 손해를 배상해야 할 것인가 이런 점을 잘 물어왔기 때문에 사실 이 조항이 있으나 없으나 개별 조합원에 대한 그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것은 법원의 판단에 달려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새롭게 본 그 신원보증인에 대해서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겠다. 이런 건 특별법 조항이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의 의미도 있겠지만 이것 역시 어느 부분의 손해가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된 손해인가에 따른 거기에 대한 또 법적인 분쟁 이것도 피해갈 수 없는 현상이 벌어지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 정리해보면 두 가지 문제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적인 지배 권한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사용자로 보아서 하청 근로자들의 교섭 요구에 응해야 한다라고 하는 법 개정이나 또 손해배상 책임, 불법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때 개별 조합원의 책임은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된다라는 이 두 조항, 본래 우리가 노란봉투법의 내용이라고 생각했던 이 두 조항의 개정은 크게 찬성할 것도 또 크게 반대할 것도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통과 안 돼도 상관없지만 그것이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우리 사법부가 그 법의 해석에 따라서 판단해야 되는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그다지 큰 개선이 되는 그런 법 개정이라고 판단되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근데 제가 이번 그 개정 의결안에서 깜짝 놀란 조항이 이제 부터 말씀드리려는 한 가지 조항입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아까 2조 5호에서 근로조건의 결정이라고 현재 되어 있는 그 단어에서 결정이라는 단어를 빼버리고 근로조건으로 바꾸겠다라는 개정입니다. 이 개정안은 사실은 그 들어온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노란봉투법이라고 말할 때는 이 안은 없었죠. 그러니까 이 노동쟁의의 정의를 얘기할 때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라고 표현하는 것이 현행법인데 이것은 1997년에 이전 노동쟁의 조정법의 의미를 그 어떤 안을 바꾼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다시 그 이전 1997년 이전의 개념으로 돌리겠다라는 게 이번 개정안의 취지입니다. 즉 거기서 결정이라는 단어를 빼버리면 어떻게 읽히죠? 근로조건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 이것으로서 노동쟁의를 정의짓겠다 이렇게 판단한 것입니다. 근데 이 개정안은 제가 볼 때는 정면으로 우리 노동조합법의 목적에 위배되는 개정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노동조합법의 목적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조합법 제1조에 보면 이 법은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노동쟁의를 해결함으로써 산업평화의 유지를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우리 노동조합법의 목적, 그것은 노동쟁의를 해결함으로써 산업평화의 유지에 이바지하는 이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개정안에서 노동쟁의의 정의에서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를 근로조건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개정한다면 이것이 과연 노동쟁의를 예방하는 취지입니까? 이것이 과연 산업평화를 유지하겠다는 그 노동조합법의 목적에 부합하는 취지일까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쪽이나 일부 반대하는 쪽에서는 이 법이 파업조장법이다 라고 주장하는 것은 손해배상 책임을 경감하는 것뿐 아니라 특히나 이 노동쟁의의 정의를 갖다가 근로조건으로 바꾸면 근로조건의 결정에서 근로조건으로 바꿔버리면 이것이 노동쟁의의 범위가 넓어지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파업을 조장하는 법이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근데 희한하게도 그 민주당에서는 똑같은 법조문을 보면서 이건 파업 조장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산업평화 유지법이다. 산업평화를 조장하는 그런 법안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국회 회의록을 쭉 읽어보시면 그 표현이 나오는데 똑같은 내용을 두고 한쪽은 파업 조장이라고 하고 한쪽은 평화 조장이라고 하니까 이거 정말 법에 대한 이해 이것이 얼마나 큰 간극을 두고 있는지 알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회가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997년에 노동쟁의의 정의를 근로조건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에서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 네, 이렇게 개정했던 취지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른바 선진국이라고 하는 일본이나 독일 같은 데서 이 노동 분쟁을 두 가지로 구분할 때 권리 분쟁과 이익 분쟁이라는 것으로 나누어 가지고 이익 분쟁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노동쟁의에 해속하는 거지만 권리 분쟁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노동쟁의로 볼 수가 없다라고 이제 판단하려고 이 법조항을 넣은 겁니다. 잘 아시겠지만 1997년 3월 13일에 개정된 이 노동조합법은요. 1996년 12월 26일 김영삼 정권에서 날치 통과를 시키던 바람에 전국적으로 노동조합이 총파업이 일어나면서 이 97년 3월 13일 날 새롭게 이 노동조합법을 제정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노동조합의 총파업을 거치면서 만들어진 새로운 노동조합법에서 노동쟁의의 정의를 근로조건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라고 되어 있던 종전 개념을 바꾸어서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라고 바꿨다는 점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이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즉 이익 분쟁에 관한 단체 교섭을 통해서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이익 분쟁만이 노동쟁의라고 함으로써 노동쟁의의 범위를 좀 더 명확하게 해준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산업평화를 유지하겠다고 하는 노동조합법의 목적을 더 살려가려는 그런 취지였다고 보는 것입니다. 김영삼 정권 1996년 노동개혁위원회에 관여하셨던 한 교수님이 이 법이 통과되고 난 이후에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자신의 교과서에다 그렇게 썼습니다. 앞으로는 권리 분쟁에 대해서는 파업을 할 수 없다. 이익 분쟁에 대해서만 파업을 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몇 년 뒤에 그분 교과서에 보면 이상하게 그 부분을 삭제를 해버렸습니다. 이유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아마 노동계 쪽으로부터 상당한 압박을 받지 않았는가. 그 교수가 본래 노동계 쪽에 친한 그런 교수였기 때문에 아마 그런 압력을 받지 않았을까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만 어쨌거나 그 교수가 처음에 솔직하게 이 법이 딱 통과된 직후에 자기 교과서에 처음에 언급할 때는 이제는 권리 분쟁은 정의 대상이 아니고 이익 분쟁만이 정의 대상이다 이렇게 표현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익 분쟁과 권리 분쟁을 구별한다는 것은 바로 산업 평화를 유지하고 노동쟁의를 예방하기 위한 이런 취지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 정리였다고 봐지는 겁니다. 그래서 97년 이후에 우리 사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권리 분쟁과 이익 분쟁에 대해서는 그 법조문 자체에 대해서 아무런 의문도 제기하지 않은 채 그냥 노사관계가 그대로 진행되어 왔고 이제 권리 분쟁과 이익 분쟁을 구별할 줄 알게 되는 특히 그 대기업 노사관계에 가보시면 권리 분쟁과 이익 분쟁을 구별하면서 이 권리 분쟁을 가지고 파업을 하는 옛날 말로 하면 시도 때도 없이 파업하는 이런 것들이 거의 다 없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동쟁의를 이익분쟁과 권리분쟁으로 구별한다는 이 점이 왜 중요한가 하면 이익분쟁일 때, 즉 단체 교섭을 하다가 근로조건을 결정하려고 하다가 그것이 결렬되었을 때 파업을 인정해주는 노동쟁의로 인정해서 파업까지 갈 수 있게 해주는 그것이 확립이 되어버리면 평상시에 인정된 권리를 침해받았거나 거기에 대해서 사용자가 이행하지 않았을 때 그것으로 생기는 권리분쟁, 이 분쟁은 파업이 아니라 법원이라든가 노동위원회라든가 노동부라든가 이런 사법기관에 가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이런 방침을 제대로 노사가 이해하게 되면 사실은 분쟁을 굉장히 많이 예방할 수 있게 되고 또 분쟁이 생기더라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절차가 마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 진행되고 있는 이 내용을 갑자기 이번에 처음에 노란봉투법에서는 아예 언급도 없었던 걸 갑자기 이렇게 들여와가지고 여기를 개정하겠다고 하니까 제가 너무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그래서 여기 아래에서 보시면 제 강의 중에 권리 분쟁과 이익 분쟁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그 입법 과정을
자세하게 설명한 내용이 있으니까 그걸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만, 거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익 분쟁과 권리 분쟁을 구별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그동안 90년대 전반에 상당히 문제가 되었던 정말 시도 때도 없이 하는 파업.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기업의 경쟁력들이 약화되었는지, 그리고 많은 사회적인 어려움이 있었는지 이걸 잘 생각해 본다면, 이 이익 분쟁과 권리 분쟁을 구별해 주는 개념으로서의 근로조건의 결정이라는 이 개념, 이 결정이라는 이 단어를 삭제한다는 거, 이것은 다시 한번 충분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명백하게 이야기하면 이 결정이라는 단어를 없애버리고 노동쟁의의 범위를 권리 분쟁까지 넓혀버리는 이러한 개정은, 이것은 우리 노동조합법의 목적, 산업평화의 유지라는 그 목적에 정면으로 반대하는 것이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 노동조합법의 자구나 체계에 잘못된 그러한 개정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 법사위가 이 환노위의 이 개정안을 가지고 자구 체계 심사를 하는 경우에 바로 이 개정안에 있어서의 그 결정이라는 이 단어를 없애겠다는, 이 근로조건의 결정에서 근로조건으로 바꾸겠다는 이 개정안은 자구 체계 심사에서 명백하게 노동조합법 1조 목적에 위배되는 그러한 개정이라는 점을 지적해서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점을 평가할 수밖에 없었을 거라고 봐집니다. 근데 지금 이제 문제는 법사위가 60일 동안 그 점을 제대로 심사 안 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이거를 이제 본회의에 직상정해 버렸는데, 만약 본회의에 이것이 이제 상정이 되어서 뭐 국회의장이 이걸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되겠다라고 판단한다면, 아마 국민의힘은 뭐 처음에는 뭐 필리버스터의 전략으로 가겠죠. 그래서 필리버스터에서 이 개정이 왜 잘못되었는가 하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할 수밖에 없는데, 그중에 특히 제가 볼 때는 이번 이 개정안에서 근로조건의 결정이라는 단어 그 개념에서 결정이라는 걸 없애버려서 노동쟁의의 범위를 넓혀버리는 이 개정안은 분명히 산업평화의 유지라고 하는 노동조합법의 목적의 정면으로 배치되는 잘못된 개정이다 하는 이 점을 강력하게 어필하실 필요가 있을 거라고 봐집니다. 근데 이제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 전략에 실패하고 어쩔 수 없이 이것이 그 민주당의 그 다수에 밀려가지고 법으로 통과될 가능성도 부정할 수 없죠. 만약 그렇게 통과되었을 때 대통령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충분히 우리가 다 예상하듯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겁니다. 이미 대통령이 양국관리법이나 그 간호사법, 간호법에서 거부권을 이미 행사했기 때문에 사실 이번 세 번째 또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부담을 느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본래의 노란봉투법, 뭐 손해배상 책임을 개별적으로 물리게 하고 또 교섭 요구에 대한 어떤 사용자 개념을 좀 넓혀주는 뭐 이런 거는 뭐 굳이 거부권 행사 안 하도 그것만 통과되었더라면 굳이 뭐 거부권을 행사할 필요가 없지 않냐, 결국 사법부의 판단에 맡길 수밖에 없지 않냐 이렇게 생각했지만, 이번 개정안에서 명백하게 이 노동쟁의의 개념, 이것을 그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에서 근로조건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바꿔버리는, 이렇게 노동쟁의의 개념을 넓혀가지고 그 쟁의의 위험을 높여버리는 이러한 개정은 명백히 잘못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의 정당성을 좀 더 높여주는 그런 취지의 개정이 바로 이 부분 개정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나름대로의 생각입니다. 좀 복잡하게 말씀드렸지만 간단합니다. 논리는 간단합니다. 손해배상 경감시키자 그럴 필요 있습니다. 현실적인 필요 있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인가 법으로 만들어도 되지만, 또 굳이 이 법을 만들었다고 해서 결국은 법원의 판단을 피해갈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큰 효과는 없을 거라는 게 우선 첫 번째 의견이었고요. 두 번째, 교섭 상대방으로서의 실질적인 근로조건 결정 지배 권한이 있는 사람도 사용자로 인정하자. 취지는 뭐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이것도 결국은 그 문제, 누가 그러면 결정적인 지배 권한을 갖고 있는가 하는 이 문제를 가지고 다툴 수밖에 없는 뭐 이런 현실이기 때문에 뭐 그 법이 통과되든 말든 크게 변화는 없을 거라고 이제 봐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두 가지 개정안, 본래의 노란봉투법의 개정안이었다면 제가 굳이 제 의견을 내려고 할 생각을 안 했는데, 이번에 그 2월 21일 날 통과됐던 그 환노위 개정안의 내용을 보니까 갑자기 노동쟁의의 개념을 그렇게 넓혀버리는, 이것은 명백히 노동조합법 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동조합법의 목적,
산업평화의 유지라고 하는 이 목적에 위배되는 그러한 내용이기 때문에 자구나 체계 심사에서 우리 노동조합법의 체계를 바라볼 때도 이것은 맞지 않는 개정이라고 볼 수 있고, 현실적으로 이것 때문에 엄청난 앞으로 사회적인 비용을 부담할 수밖에 없는 가능성이 너무나 명백하기 때문에 이 개정은 정말 신중하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국민의힘이 이것을 저지하는 데 실패하고 결국 통과되는 수밖에 없다면 뭐 대통령으로서도 법적 권한인 그러한 거부권 이것을 또 행사를 검토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데, 이때 그 이유가 바로 그 노동쟁의의 개념이 넓어짐으로 해서 산업평화 유지라고 하는 노동조합법의 목적을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용인할 수가 없다. 라는 뭐 이런 취지로 국민에게 밝혀준다면 국민들이 더 쉽게 납득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디 우리 국회의원들이 현명하게 잘 판단하셔서 뭐 우리 전체 사회를 위한, 우리 사회가 계속 발전해 가는데 이런 노사관계나 노동쟁의가 발목 잡지 않도록 하는 그러한 입법을 만들어 가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지난주에는 판결 뉴스 몇 가지가 나왔는데요. 상당히 흥미있는 그런 판결 뉴스들입니다. 제일 첫 번째 뉴스가 그 삼성 쪽에 있는 단체 교섭과 관련된 판결이었는데요. 아마 그 에버랜드 노조라고 유명한 그런 노동관계 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때 그 에버랜드가 속한 그 회사가 삼성물산이었는데, 그 삼성물산에 이제 금속노조 지회가 있었는데요. 에버랜드 노조가 기업별 노조를 만들면서 삼성물산 사용자 측은 이 기업별 노조하고만 교섭을 하고 그 금속노조 쪽하고는 말하자면 그 교섭을 하지 않았습니다. 거의 한 10년 동안 2011년부터 2020년까지 결국 그 기업별 노조하고는 교섭을 하는 이런 모습으로 노사관계를 끌어왔습니다. 그러다가 2019년에 이 금속노조 쪽에서 그 에버랜드 노조는 기업별 노조로서 완전히 사측이 만들어준 그런 노조이기 때문에 이거는 노조로서의 어떤 자주성이 없는 노조다. 그래서 이것은 노조 설립 자체가 무효다라고 하는 소송을 걸면서 여기 승소를 해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 에버랜드 노조라는 그 의미가 이제 없어져 버린 거죠. 그 실체 자체가 없어져 버리고, 그래서 2020년에 결국 그 삼성물산 쪽에서는 이 금속 노조하고 단체 협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그래서 멋지게 이제 2021년에 결국 금속노조와 삼성물산 사이에 단체 교섭이 성취가 되어서 단체 협약이 체결되어서 그것으로 이제 일단락되는 줄 알았는데, 금속노조가 아주 절묘한 수를 썼습니다. 그 이전에도 이미 2011년부터 금속노조가 존재했고 교섭을 요구를 해왔는데, 삼성물산이 에버랜드 노조하고 그 기업별 노조하고만 교섭을 하고 자기들은 교섭 안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10년 동안에 교섭 안 한 걸 지금이라도 교섭하자고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2021년에 그 요구를 소송으로 한 것입니다. 1심에서는 이거는 과거사니까 더 이상 단체 교섭할 필요 없다. 2021년에 완성된 단체 협약으로 앞으로 진행하면 된다. 이렇게 1심 판결이 나왔지만 이번에 그 2심 항소심 판결에서 노조가 승소를 한 것이죠. 그래서 지난 6월 2일 날 서울고등법원 민사 38-1부에서 이 금속노조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삼성물산은 금속노조하고 다시 교섭을 하는데, 이 교섭 내용이 2011년부터 2020년까지의 내용에 대한 교섭을 하라. 아주 특이한 그 과거의 일에 대한 단체 교섭을 하라라고 하는 이런 판결이 나왔다는 점이 아주 새롭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 노사관계에서 좀 더 법적인 입장들을 명백하게 해서 뭐 사든 노든 어떤 법적으로 잘못된 행동을 하는 경우 우리 사법부는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뭐 대법원 판결이 남아 있다고는 하지만 또 고등법원의 판결 내용을 잘 보면은 우리 기자님이 잘 취재를 하시고 분석을 잘 해주셔서 뭐 읽어보면 대법원에서 굳이 바뀔 뭐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단체 교섭권을 방해하거나 그것을 부당노동행위로서 사용자가 인정하지 않는 이런 경우는 결국은 끝까지 가서는 책임질 수밖에 없는 이런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삼성 에버랜드 사건은 워낙 유명한 부당노동행위의 교본이라고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그만큼 사측의 부당노동행위 모습이 두드러졌던 사건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의 경각심을 가지고 받아들여야 될 그런 중요한 판결 내용이었다고 봐집니다. 또 두 번째 주의할 만한 판결이 나왔죠. 인천항만공사 사장, 전임 사장입니다. 여기 그 어떤 안전
보건 책임 의무를 안전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하청회사에다가 위험 예방 책임을 넘겨버림으로써 소위 말하는 위험의 외주화 여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해가지고 실형을 때렸습니다. 1년 6개월에 실형을 때려서 바로 법정에서 구속해버리는 이런 판결이 지난번에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7일 날 이 판결이 인천지법에서 있었는데 대단히 이례적인 그런 경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공기업 전임 사장을 바로 그 안전의무 위반으로 이유로 해가지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아니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하고 그것도 바로 법정 구속해버리는 매우 특이한 그런 판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판사는 준엄하게 이 위험의 외주화라는 이런 현상으로서 근로자들이 죽는 이런 사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점을 아주 강력하게 주장한 걸 볼 수 있는데요. 상당히 앞으로 이 산업안전과 관련해서 우리 사용자들이 좀 더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점, 이런 점을 분명히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판결은 여수에 있는 그 남해화학 불법 파견이 인정되었다는 것인데 이것이 특이한 점은 그 불법 파견으로 인정하는 그 사내 하청 근로자들의 범위를 넓혀 주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사내 하청에 대해서 근로자 지위를 인정하는 것은 그동안 범위가 점점 넓어져 왔던 거 현대차 사건 같은 데서 아주 두드러졌는데 이것이 결국 남해화학 같은 이런 업종에서도 결국 인정되게 되었다는 점, 이런 점들을 확인해 볼 수 있는 판례가 나온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몇 가지 판례들 처음에 그 삼성물산 에버랜드 노조의 단체 교섭이 무효가 되면서 새로운 금속노조 지회하고 단체 교섭하는데 2021년에 단체 교섭을 잘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전 2011년부터 2020년까지 10년 동안의 과거의 내용에 대해서 단체 교섭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판결이 나왔던 점 아주 특이하고요. 그다음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대해서 공기업 전임 사장에 대한 실형을 내리고 법정 구속했던 점, 그다음에 남해화학 같은 자동차 업종이 아닌 또 다른 이런 제조업 쪽에서 불법 파견의 범위가 넓게 인정되고 있다는 점, 이런 판결들을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 뭐 흥미롭게 볼 수 있는 것은 그 정년 이후 촉탁직에 대해서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된다라고 하는 그런 대법원 판결도 있었다고 합니다. 뭐 이거는 어떤 그 기대권 이론에 의해서 뭐 약간 범위를 넓히는 것뿐이지 뭐 특별히 새로운 거는 아닙니다만 이 재고용 기대권에 대한 어떤 합리성이 있는 기대가 인정된다면 결국 재고용을 해야 될 의무가 사용자에게 있다라고 봄으로써 법적 규정이 없거나 또 사용자가 재고용을 할 것인가 할 것인가 하는 어떤 재량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러한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이 형성된 이상 그 기대권은 보호되어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법리를 다시 한번 확인한 그런 판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제가 소개드린 이 네 가지 판결은 공교롭게도 우리 매일노동뉴스의 그 홍준표 기자라는 분이 아주 그 기사를 잘 보도해서 이렇게 발표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정말 제가 많은 도움을 받아서 기자님의 어떤 노고에 대단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언급해 드린 이 중요하다고 생각한 지난주 보도된 판결 중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내용들 본문을 좀 참고하신다면 매일노동뉴스 참고해 보신다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일선에서 기자들이 이 노동 판례들을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이렇게 보도를 해주심으로 해서 우리 노사가 좀 더 정확한 노사 법리를 이해하고 그러한 준법 정신을 향상시켜가는 뭐 이런 사회로 발전하는 모습 우리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모든 기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전반부에 최근에 핫 이슈가 되고 있는 노동조합법 2조 3조 개정 문제에 대해서 그냥 노란봉투법이었다면 제가 별 생각이 없었는데 갑자기 제가 이거는 아니다라고 생각한 거, 즉 그 노동쟁의의 개념 이것을 넓히는 이런 개정은 이것은 산업평화의 유지라고 하는 노동조합법의 목적을 훼손하는 아주 잘못된 개정 방향이라는 점, 이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고자 합니다. 어쨌든 앞으로 우리 노사 모두가 또 우리 정부 모두가 이런 노동법에 대한 이해를 점점 넓혀감으로 해서 서로가 노사관계를 합리적으로 끌어가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 갔으면 되겠습니다. 자, 2023년 6월 12일 노동법 브리핑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